안녕하세요.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입니다. 제가 이제 노무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요. 저를 찾아오시는 선생님들께서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는 노무사 안 썼는데 잘 저기 쓰임도 나고 했다더라. 내지, 노무사 굳이 내가 쓸 필요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 개인적으로는 뭐 노무사님의 성향이라든지 뭐 취향에 따라 사건을 대하는 뭐 태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노무사를 끼면은 저는 승인율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시는 금액적인 부분이 분명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노무사 쓰길 잘했어요. 노무사님 감사해요.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힘이 나고, 아, 내가 이 일 하기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산재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산재 노무사와 일을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그냥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상 관리가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평균 임금 이제 인상과 관련된 부분을 노무사가 좀 도와줄 수가 있는데요. 평균 임금의 중요성은 이미 뭐 산재를 신청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실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질병을 수상하고 똑같은 수술을 하고 비슷한 요양기간을 거쳤다 하더라도 평균 임금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보상금은 진짜 천차만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점에서 이제 재해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평균 임금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공단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물으실 수 있는데,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알아서 잘 처리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상 좀 빈번한 편입니다. 직업병에 걸린 산재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는 첫 번째로 이제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과 산재보험법상 특례 임금을 비교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평균 임금을 적용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공단에서 알아서 처리해주는 경우가 물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 산정이 아예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용직 근로자처럼 볼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서 평균 임금이 좀 잘못, 혹은 이제 조금, 평가 절하되어가지고 산정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사업주 측에서 제공되어 있는 그 임금 계약서라든지 근로계약서상 받았던 임금 수령액이 거짓이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평균 임금 정정이 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근로기준법상 평균 임금과 산재법상 평균 임금을 비교하는 절차가 꼭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애초에 계산하지 않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산재법상 특례임금이 조금 더 높아 보이니 산재법상 특례임금으로 선생님의 평균임금을 정정해 주십시오라는 저희 추가적인 청구가 들어가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조금 더 높은 보상금을 수령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는 꼭 노무사의 검토가 필요하겠죠. 네, 두 번째로는 요양관리가 조금 더 수월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산재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양기간에 취업치료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수령하기 때문에 이 요양기간의 연장 내지 요양기간의 관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양을 하다 보면 공단에서 이제 끝없이 요양을 연장해주지는 않고 한 적절한 기간에 이 요양을 종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내지 뭐 권고 내지 이제 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혼자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뭐 종결해야 되나 보다 하고 본인의 몸 상태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실질적으로 지금도 매우 아픔에도 불구하고 요양을 끝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무사와 함께 진행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지금 현재 몸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요양 연장에 대해서 공단과 조금 더 이제 상의해 보거나 다른 방안을 좀 강구해 볼 수 있는데요. 일예로 저는 재해일자, 즉 요양을 시작한 날을 새로이 주장해서 조금 더 요양기간을 앞으로 늘려서 그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게끔 하거나 적절한 진료계획서를 발급받아서 요양기간을 조금 더 늘리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이종 요양비 청구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많은 공백 없이
연속된 요양 기간을 확정받을 수 있게끔 해서 최대한으로 휴업급여를 많이 수령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공단에서 비록 이제 종결을 하라고 이제 통지를 했지만 진료계획서를 받아서 제출함으로써 실제 예상되었던 요양기간보다는 약 6개월 정도 가량 요양기간을 늘리는 사례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양관리 내지 이제 요양기간 관리에 대해서는 노무사들과 함께 하면은 내가 몸을 돌보는 기간을 최대한 늘리면서 그 기간에 요양에 전념하면서 휴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겠죠.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양관리라든지 보상관리 같은 부분은 산재가 승인된 다음에 노무사가 조력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산재 승인받는 게 1차적인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산재 사건에 있어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내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단에서 인정하는 요건에 맞춰가지고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폐업한 사업장에 내가 다녔다라고 하는 경우에 공단에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여러 작업 환경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재하기 때문에 최초 선생님이 어떻게 주장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주장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노무사가 이제 선생님들의 주장에 기반해가지고 다양한 근거 자료들을 이제 수집해서 선생님의 주장에 맞게 최대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내용을 제2경위서상 담아낸다면 제2자 선생님이 업무 관련성 평가 시에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여지가 분명 존재합니다. 또한 사내보험 자료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력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자료들을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정제해서 장기간 신체부담 업무를 수행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노무사의 역할 중 일부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꺼내보자면 실제로 이제 최근에 한 아버님이 다른 법인에서는 이제 사대보험에 근거한 객관직력이 길지 않다라는 이유로 사건 의뢰를 이제 여러 번 거절당하시다가 이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꺼내시는 말씀이 이제 3년 정도밖에 이제 일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상으로는 이게 사건 진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조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님과 이제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아버님이 이제 작업일지를 꽤 오래 기간 동안은 이제 손수 작성해 오신 내용도 있으셨고 예금 거래 내역, 이제 입금 내역을 따로 출력해서 한번 보니까 사업장 명이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역들이 꽤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사업장에서 이제 사실 확인서, 이제 근로를 했다라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실 확인서, 이런 간접 자료들을 좀 발급받을 수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서 선생님의 사대보험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징역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간접 자료, 추정 자료상 선생님은 최소 한 30-40년 정도 해당 작업에 종사하였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러한 점이 잘 받아들여져서 아버님이 이제 산재 승인을 받은 그런 경우도 존재합니다. 네,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노무사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이제 평생에 걸친 노고를 인정받는 그런 작업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어요. 저 역시 이제 노무사와 함께하길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제자 편에 항상 있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물러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재박사TV의 현민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